166페이지에 특수한 동사안 그래서 금전 나오죠? 금전. 이 금전은 여기 물건 쪽에서 나오기보다는 뒤에 가면 채권 총론 중에서 금전 채권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쪽과 관련돼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채권 총론에서 금전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전은 특이한 게 동그라미 2번에 있는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금전이 뭔지는 아시죠? 설명해 보실래요? 할 필요 없어요. 금전이 뭔지를 설명하려는 건 시험에 죽어도 안 나와요. 주관식 시험에도 안 나와요. 그냥 알아. 금전이 뭐예요? 교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죠? 금방 누가 그러셨잖아요. 돈. 제일 좋아하는 거죠? 돈.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은 좀 특징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항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항상 소유자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이 얘기는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게 제가 화장실 가면서 5만 원짜리를 여러분에게 맡겨놨어요. 화장실 갔다 오면 주세요. 그러고 맡겨놨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요걸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딱 까먹고 갔네.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럼 갔다 와갖고 제가 맡겨놓은 거 있죠?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5만 원짜리로 줘도 되지만 만 원짜리 5장으로 줘도 되는 거야. 금전은 언제나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은 그분 소유가 되는 거야. 그럼 저는 그 물건으로 달라라고 하는 게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에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그걸 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언제나 채권으로서 가치의 반환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와 점유가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있는 A가 그 설명인 거예요. 타인의 점유에 들어간 금전은 언제나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반환 청구권만 인정이 돼야지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일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상 특칙이 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채무불이행. 금전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디에나 다 있죠. 그래서 금전을 보통 학문적으로 금전 채권을 금종채권이라고도 해요. 금전 채권을 금종채권.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화폐로 갑이라고 하는 나라의 화폐의 종류가 A, B, C 세 가지 종류의 화폐가 있는데 변제기에 C의 화폐로 변제하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변제기에 이 화폐의 강제 통용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 쓰지 않는 화폐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나라의 다른 화폐로라도 갚아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걸로만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없으면 못 줘가 아니에요. 다른 화폐로도. 근데 이 나라가 국가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모노토리움에 들어가서 이 나라 화폐 전체가 다 지급불능 강제 통용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의 다른 화폐로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때 지급의 기준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하죠. 가치 판단에 교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달라고 하는 돈이 달러죠. 모두가 달라고 하니까 달란 거야 이게. 아시겠죠? 모두가 이걸로 달라. 그래서 결국은 이걸로 못 주면 이걸로라도 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로 안 되면은 위안이라도 있죠. 달러 대신 받으면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래서 위안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위안화로 해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는 말은 전 세계 화폐 경제가 몰락을 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지구가 멸망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전 채무 불이행상의 특칙은 중간에 채무 불이행에 있어서 이행 지체만 문제가 되죠. 이행 불능이나 불완전 이행은 인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러면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만 원 줬대요. 그럼 그게 불완전 이행입니까? 50만 원 지체죠? 이건 가분물이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이 있을 수가 없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상 특칙이 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손해배상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원래 금전을 빌려줄 때 말이죠. 이자 받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이자 받기로 하지. 맨날 10만 원만 빌려줬으니까 이자 받기로 안 하지. 1억씩 빌려줄 때는 이자 받기로 해요. 그죠? 받기로 하는데 1억씩 빌려주면서 이자 받기로 한 사람들도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전 채무에 있어서는 채권 청구에서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자, 돈을 빌려줍니다. 금전을 빌려주면서 원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하는 거야. 이자. 원본이 1억 원이에요. 이자는 3% 받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 3%.
그러면 지연이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지연이자. 그럼 지연이자도 몇 프로 받아야 되죠? 특별히 약정이 있었다는 거야. 지연이자 10%로 약정했다. 그러면 10%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약정이자는 3%, 지연이자는 몇 프로? 10% 약정하면. 그런데 원본은 1억 원으로 하면서 이자 약정은 6% 했다는 거죠. 근데 지연이자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거야. 그럼 지연이자는 무조건 얼마 줘야 되죠? 6% 줘야 되는 거야. 이 이자가 지연이자로도 또 포괄이 되는데 1억 원 빌려주면서 원본 이자는 7%, 원본 이자 약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그럼 지연이자도 약정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본 이자는 약정하지 않았으면 없는 거야. 없지만 지연이자는 무조건 법정이자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해서는 특칙이 있는데 언제나 이행지체만 있고 이행불능은 없어요. 이행불능이 존재할 수가 없고 이자에 관해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이자 약정이 지연이자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히 이자에 관해서 약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자 5%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법정 이율에 의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 디귿에 보시면요. 금전채무 불이행에 채권자는 손해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을 이걸 빌려가갖고 제대로 떨어뜨려갖고 분해해갖고 각각 부품만 가지고 왔다는 거야. 가져오면 이거 못 쓰는 물건 됐죠. 그럼 제가 이거 살 때 25,000원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한 1년 반 정도 썼어요. 그럼 감가상각이 됐겠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25,000원을 다 청구 못 하는 거야. 그럼 감가상각되고 뭐 어떻게 해서 지금 한 뭐 15,000원, 17,000원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25,000원에 샀고 감가상각을 따지면 현재 손해가 17,000원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25,000원을 금전으로 빌려갔어요. 그리고 3년 있다 그 25,000원은 제가 주머니에 쫙 이렇게 감춰갖고 속칭 짱 박아갖고 다니던 거 2년 동안 짱 박고 갖고 다니다가 빌려드렸어 25,000원을. 근데 안 갚았다는 거야. 그럼 채무불이행 금액이 얼마죠? 아니 내가 2년 반이나 갖고 있던 돈인데 그래도 채무불이행이 25,000원이요? 네. 손에 내가 입증할 필요 있나요? 아까 이건 25,000원에 사서 한 1년 반 썼으니까 감가상각이 돼서 17,000원이다. 그래서 손해 입증해야 되죠. 하지만 25,000원 빌려드렸는데 25,000원 안 줬어요. 그럼 채무불이행 얼마예요? 25,000원입니다. 그죠? 손해 입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무과실 항변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채무자가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서 자동이체 해주기로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자동이체 해주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알고 그 계좌를 압류해버린 거죠. 그럼 자동이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습니다. 그럼 전 돈 못 받았죠?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연이자 10% 받기로 했다. 그래서 지연이자 10% 청구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는 거야? 아니 나 통장에 자동이체 해놨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잘못 압류한 거죠. 잘못 압류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빨리 압류 풀으라고 가서 속된 말로 난리 쳐야 되죠. 난리 이거죠. 임팩트 없다. 찌랄찌랄 해야죠. 예, 그래요. 그래서 압류 풀었다는 거야. 그럼 저한테 지연이자 줘야 안 줘요? 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억울할 수 있잖아. 아, 이거 내 잘못도 아니고 뭔가 누군가 잘못한 건데 그건 걔하고 해결하고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연이자 나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손해 생겼잖아요. 손해. 그 손해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 별도로 청구하더라도 지연이자 무조건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된다. 아시겠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통장에 그 카드값이 거기서 자동이체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 통장을 압류했어요. 압류했는데 요 가까이 있는 어디 이제 그 누가 그 얘기 좀 그만해 달라 그러는데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네. 압류했어요. 이게 지역 건강보험협회에서 압류했는데 제가 원래 좀 직장인데 지역에서 압류했어요. 그래서 가갖고 따졌더니 똑같아 이름이. 똑같고 주민등록 앞번호도 똑같아요. 뭐 88 이렇게 나가. 그런데 요게 2로 나가. 요게 2로. 예. 네. 그때 어떤 분이 본인이 2 아니신가요? 그러는데 이렇게 보기에 내가 2처럼 보여요? 절대 아니죠? 네. 그래요. 어떻게 확신해요?
그래요. 근데 이게 틀린 거예요. 앞에 게 똑같고 이름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 압류했죠. 그래도 카드값 제가 물었어요. 카드 연체료. 그것도 그 다음날 빼가는 게 아니라 뭐 단위로 뭐 5일인가 10일 단위로 빼간다면서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갖고 제가 난리 쳤죠. 난리 쳤는데 이분이 거기선 제가 악을 쓰고 왔는데 돌아왔는데 전화가 와갖고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마음이 확 이렇게 약해. 울잖아 또. 그러니까 없던 걸로 해 그랬죠. 집에서 알면 또 매 맞아 죽겠죠. 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과실의 항변이 금지가 돼. 그 대신 연체료는 제가 다 낸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고 있는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고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이 다 동산입니다. 거긴 주실 거 없죠? 자, 물권의 성립 중에서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 동그라미 칩니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이건 부동산에만 성립해요. 동산에는 용익물권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 저당권, 유치권 동그라미 칩니다. 유치권의 별표도 조그맣게 하나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에는 담보물권 중 질권과 유치권이죠. 그렇죠? 그럼 질권, 유치권 동그라미 치고 거기 유치권에도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죠. 저 별표 하나 해놔야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 얘기 들으셨어요?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 그럼 그 물건은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아니, 어떤 물건에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유치권은 부동산 외에도 성립하고 동산 외에도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험에 나오는 용어로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유치권 가지고는 그 물건이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을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실익이 없다. 실익. 실익이가 아니라 실익이 없다요. 실익, 구별 실익이 없다. 아시겠죠? 그거 하고 나머지 공시 방법이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인도다. 거기까지만 좀 볼게요. 공신의 원칙은 나중에 물권편에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주물과 종물이에요. 주된 역할을 하면 주물이고 종된 역할을 하면 종물인데 둘 다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건이 있습니다. 둘 다 독립된 물건이에요. 독립된 물건인데 두 물건의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소유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다가 이 물건을 갖다가 부속을 시킵니다. 부속을 시킨 이유가 이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용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공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평상시 사용 가치를 증진시킨다 그런 의미거든요. 갖다 붙인 물건. 이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이 물건을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다 붙인 이유가 평상시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이 물건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일상적인 사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시계와 시계줄이에요. 제 팔목에 시계 보이시나요? 시계만 보이시나요? 시계줄도 보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벽에 있는 거 저건 뭡니까? 저것도 시계죠? 저거하고 제 팔목에 있는 시계하고 차이는 요거는 시계줄을 감아놨기 때문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계죠. 저 시계는요.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쇼핑백에 넣어 갖고 다니면 되지. 시간이 필요하면 보면 되잖아요. 제 가방은 또 커요. 커서 가방에다가 또 꾸역꾸역 넣으면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갖고 보면 되는 거죠. 저것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구탱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애기 노란 고무줄 있죠? 기저귀 고무줄. X반도로 매갖고 여기다가 메고 다니면 되죠. 이렇게. 시계 보고 싶으면 앞 사람한테 몇 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굉장히 좋은 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애가 정신이 없어 보이죠? 예, 그래. 여기다 걸고 다니는 게 가장 편한 거야. 이거 시계줄 없이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 이상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꺼내 갖고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0원 전철에서 시계 본다고 이거 꺼내갖고 꼬물거리다가 싸대기 맞죠? 아, 여성분 앞에 계시면 손 들고 꼼짝도 말아야 되잖아. 잘못 움직이면 큰일 나죠. 숨소리 크게 해도 큰일 나. 째려보고 난리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이게 손 잘못 넣었다가 큰일 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는 거야. 이게 주물이고 이게 종물인 거죠. 중요한 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주물이 팔리면 종물도 같이 팔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강행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분리 처분도 가능하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시계 팔아요. 가로 열고 줄 빼고 가로 닫고 하면 시계만 팔겠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주물, 종물 관계다. 자, 그래서 거기 물건의 소유자가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 부속물은 종물이다. 그리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100조 2항 옆에다가 임의규정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임의규정이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의보다는 종물의 요건 한번 볼게요. 주물의 상용에 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상용에 공한다의 의미가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에 줄칩니다. 주된 물건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바지되어야 한다. 경제적 효용과 계속적 두 가지가 중요한 말이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효용과 관련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제공되는 물건, 이거는 종물이 아니죠. 자, 자동차 운행하기 위해서 기름 집어넣을 때 휘발유, 경유, 이건 소비물이죠. 소비물. 이건 종물이에요? 아닙니다. 보조물로서 소비물인 거예요. 운행 보조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중간에 상시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용에 공유되지만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자, 종물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주물의 사용 가치가 높아진다. 그럼 사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교환 가치도 높아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팔릴 때 비싸게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아파트에 보면은 침대도 있고 소파도 있고 식탁도 있죠. 침대, 소파, 식탁이 있다. 그래서 아파트 비싸게 팔립니까? 가격은 평형대에 따라서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싸게 팔렸다. 그러면 비싼 아파트다라고 한다면 평형이 넓거나 아니면 고급 아파트인 것이지 가구가 좋은 게 들어가 있다. 식탁이 좋다. 소파가 좋다. 침대가 좋더라. 그렇다고 해서 그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침대나 소파나 식탁 같은 게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그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편리는 제공하고 있는 물건인지 모르지만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종물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첫 번째 줄 뒷부분부터 줄 쳤죠. 상시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줄 칩니다.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 상용에 공유되지만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계속적으로 효용 증진에 이바지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붙어 있어야지. 배와 노는 같이 있어야 되죠. 수리하기 위해서 잠깐 떼놓는 건 몰라도 배 타러 갔다. 근데 노는 배는 한강에 있는데 노는 영산강에 있다는 거야. 그럼 그건 종물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 노 어디 있어요? 그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영산강에다 전화했죠. 노 갖고 와. 그래요. 그럼 배 타는 사람이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죠? 길게는 안 기다립니다. 한 6시간만 계시면 됩니다. 그럼 그건 종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영산강에 잠깐 가 있으면 종물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밀접하게 가까이 있어서 주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종물도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밀접할 것. 자, 그런 정도고 종물도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독립한 물건일 걸 줄칩니다. 자,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시계와 시계줄 요거 떼내면 시계줄만 별도로 팔 수도 있죠. 저도 이건 이제 시계줄이 줄이 다 됐어요. 근데 이 줄을 지금 살 수가 없어 갖고 좀 안 갈고 있는데 줄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 그래 갖고 요즘 굉장히 조심하고 타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예.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죠? 네. 근데 하여튼 떨어뜨려 갖고 그 흠집 나면 죽인다 그래 갖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거 지금 줄 살 때 시계까지 같이 사야 되나요? 아닙니다. 줄만 별도로 살 수도 있죠. 이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와 시계줄은 각각 독립된 물건인 거예요. 아시겠죠? 독립된 물건으로서 분리 처분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독립한 물건일 것 줄쳐놓으시고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가세요. 건물은 RCW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서 독립한 부동산이지 토지의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은 토지에 부합할 수도 없고 토지의 종물이 될 수도 없어요. 부합물도 종물도 언제나 토지와 독립된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주물, 종물 모두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되죠. 그래야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되는 것이지 두 물건의 소유자가 다르다. 근데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처분된다. 그럼 종물 소유자는 눈 나오겠죠. 밤잠 못 잡니다. 언제 처분될지 몰라서.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도 줄쳐 놓으셔야 됩니다.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물과 다른 사람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도 나오지만 실제로 자, 임차한 건물에 임차인이 사업에 필요해서 갖다 붙인 전화교환 설비가 있대요. 그 전화교환 설비는 물건의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거죠. 그럼 그 전화교환 설비는 임차인이 갖다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럼 전화교환 설비는 그 건물의 종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소유자가 다르잖아. 아시겠죠? 아니, 소유자가 다른데 만약에 그게 종물이 된다라고 하면 그 건물의 주인이 건물 팔면은 전화교환 설비도 그거 같이 팔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종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종물의 효과입니다. 종물의 효과는 양쪽 가로 1번 줄칩니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여기서 처분의 종류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바로 갑니다.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던 종물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도 같이 처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고 나중에 경매가 실행이 돼요. 근데 경매 실행할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붙어있던 종물은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만 저당권 설정 이후에 새로이 부속된 종물도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은 저당권 실행 경매에 의해서 경락인이 다 같이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나오면 주유소 주유기야. 주유소 토지가 있고 이게 이제 캐노피라고 하죠. 여기 보면 주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유기가 있고 여기는 저유 탱크가 있는 거야. 지하에. 이거는 주유소 토지의 부합물이에요. 부합물이고 이거는 종물인 거야. 주유기가 많으면 영업 증진에 기여하는 물건 같은데 저걸 그냥 종물이라고 우리 판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종물이에요.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럼 이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여기에도 미친다. 그 말의 의미는 토지만 경매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경매가 되고 이 시설도 경매가 되고 여기 저유 탱커는 부합물이니까 토지의 부합물이니까 무조건 경매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당권 설정을 7월 1일 날 했고 나중에 여기다가 8월 1일 날 주유기를 하나 더 설치했다는 거죠. 그럼 저 주유기는 저당권 설정할 때 없었던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갖다 붙였죠. 여기에도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나중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9월 1일 날 있었다는 거야. 경매가 실행이 됐대요. 그러면 경락인은 요거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 2항은 강행 규정이 아니죠. 당사자 간의 합의로 주물만 처분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거기 다 줄쳐 놓으시고요. 앞에서 우리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 써놓고 왔죠. 그렇다는 얘기는 분리 처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종물 이론은 권리 상호 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라고 해서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 2항은 권리 상호 간에도 준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 권리 상호 간이야. 저당권 효력에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이 권리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가 시험에 주로 나오면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려면 얘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어야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누구 거냐? 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지어질 때는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먼저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먼저 취득을 해요. 지상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임차권이나 지상권을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리도 누구 거란 얘기죠? 을 거란 얘기야.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다는 거야. 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전세권자는 건물만 쓰는 게 아니라 토지도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실행 경매가 이루어져서 경락이 이루어지면 경락에는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도 같이 취득하게 된다. 아시겠죠? 건물, 주물 종물에 관한 법리는 물건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한 게 아니에요. 모두 취득했다고요? 지상권, 임차권도 경락에는 취득했다는 얘기야. 전세권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어도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준용 사례,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종물 및 부합물에도 미친다. 그래서 2번에 중요한 게 나와요.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잖아 지금. 이거는 전세권에서도 나오고 물권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그럼 이 모습이 하나, 둘, 세 개가 딱 떠올라야 된다고. 하나, 둘, 세 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에 그럼 뭐 몇 개 떠오른다고요? 다시 한번 몇 개?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에 하나, 둘, 셋. 해보세요. 시작.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에 그럼 하나, 둘, 셋. 시작.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에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아시겠죠? 하여튼 말 무지하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입도 뻥끗 안 해. 이따 갈 때 입에서 냄새 나고 옆 사람 기절한다. 아시겠죠? 좀 하셔야지 늘 텐데. 자,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내용은 우리 다음 과정에 물권 정도 배우고 난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권리 상호 간에 미친다 그래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원본 채권에 대한 이자 채권은 그렇습니다. 자, 원본 채권이 주된 권리고 이자 채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줬어 이날. 그리고 이날을 변제기로 했어요. 빌려준 게 1억 원 빌려줬다고. 이자는 연 5% 받기로 했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인 거야.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원본 채권을 양도했다는 거죠. 원본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이자 채권도 어떻게 되는 거죠? 종물이니까 양도가 되는 거죠. 근데 변제기가 지나고 났답니다.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변제기 지났죠? 그럼 1억 원이라고 하는 원본 채권하고 그동안의 이자 있잖아, 이자 채권하고 두 개의 권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뭐가 생기는 거죠? 지연이자가 별도로 생기는 거죠. 이때 원본 채권이 양도됐다 해서 이자 채권이 양도되느냐? 아니야. 이건 이제 독립된 권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억 원이라는 원본 채권을 제가 여러분에게 양도한다.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에 누적된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해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본이 양도되면 당연히 이자도 양도가 돼야죠. 갑이 가지고 있는 1억 원을 을에게 양도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자를 을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갑이 병한테 1억 원 빌려줬다니까. 그리고 갑이 그 1억 원의 채권을 을에게 양도했대요. 그럼 1억 원은 을 돈이 됐잖아 이제. 그러면 변제기까지 이자는 누구에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변제기 도래 전에는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 이자 채권도 양도된 거예요.
근데 변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원본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누적된 이자 있죠. 이건 별개의 권리가 돼버렸다고. 두 개 합쳐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니까. 이때 이것만 양도했다. 그러면 양수받는 사람이 확정된 이자, 누적된 이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별도로 물어봐야죠. 이거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 양도가 된 거야. 이것만. 이자 채권은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양도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행기 변제기가 도래 전이냐 도래하고 난 다음이냐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본 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 이때는 이자 채권은 원칙적으로 원본 채권의 종속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그건 다 줄치면서 나갈게요. 원본 채권 도래 후입니다.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줄칩니다. 원본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원본 채권과 별도로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변제할 수 있다에 바로 밑에 보니까 원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 채권은 원본 채권 양도 당시 이자 채권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주물 종물과 관련된 판례인데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종물은 주물을 직접적으로 효용가치를 증진시켜야 되지 주물의 소유자의 개인적인 효용을 만족시킨다든지 주물의 소유자의 어떤 영업 증진에 기여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 물침대, 벽걸이 TV 이런 것들은 여관 건물의 종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이 왜 거기다가 물침대 있으면 이거 해놓을까? 요즘엔 그런 거 없다 거의, 그죠? 물침대 있으면 이거 왜 해놓을까요? 영업 증진에 기여하려고. 대형 TV 있으면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영업 증진에 기여하는 물건이나 개인적인 효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갖다 붙인 물건은 그 건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애매한 거 있었어. 아까 이거 주유소와 주유기 있죠. 주유기 이것도 효용 증진을 기여하는 물건 같. 건물의 효용 증진인가? 아니 영업 증진에 오히려 기여하는 물건 같죠.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걸 종물이라고 판시해 버렸다고. 백화점에 있는 전화 교환 설비 있죠. 백화점의 전화 교환 설비 이런 것들도 백화점 영업 증진에 기여하는 물건 같이 느껴져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걸 종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요. 우리 단독주택에 보면 따로 딸린 광 있죠, 광. 광을 지금 젊은 분들이 잘 몰라. 다용도실 있잖아, 지금 발코니 가면. 이게 단독주택에는 이제 광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건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는다고. 이거는 주된 건물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종물인데 주유소의 주유기 같은 경우는 영업증진에 기여하는 물건 같아요. 근데 종물이라고 했고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백화점 건물에 전화교환 설비 있죠. 이것도 영업증진에 기여하는 물건 같은데 분쟁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이것도 종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횟집의 수족관 있죠. 횟집의 수족관. 이건 제가 이제 확신하는 거예요. 횟집이 이렇게 있다.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해변가에 이렇게 해변 도로가 있고요. 여기는 해변이야. 해변이고. 횟집이 즐비하죠. 여기 도로 옆에 보면.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6개 횟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횟집이 어디입니까? 3번이요? 6번이요? 다 틀렸어요. 주인 아줌마 가장 이쁜 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 아줌마가 또 서비스도 가장 좋은 집이 가장 잘 돼요. 근데 6 쌍둥이야. 오, 그래요. 전부 다 서비스도 다 똑같아. 그러면 수족관이 있는 집이 아마 제일 잘 될 거예요.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족관이라고 하는 건 암만 해도 영업 증진에 기여하는 물건 같아요. 근데 우리 판례가 이걸 종물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암기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종물은 아닌 것 같은데 종물이라고 우리 판례가 판시한 거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광, 주, 백, 수 하는 거예요. 이 광은 주택에 따로 딸린 광 있죠? 이거 광. 주유소에 주유기, 백화점 건물에
전화교환 설비, 그 다음에 횟집의 수족관. 아시겠죠? 앞 글자 가지고는 제가 해드렸지만 뒤에 말 붙이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 설명을 제가 했으니까. 또 이것만 얘기하고 뒤에 거 설명 안 한 거 아니에요. 주택에 따로 딸린 광, 다용도실로 쓸 수 있는 거, 주유기, 그쵸? 이 주유소에는 낼 게 많아. 주유기는 종물이고 지하에 있는 저유 탱크 있죠? 기름 탱크, 이건 부합물이에요. 부합물. 부합물은 쉽게 떼내지 못하는 물건은 부합물, 쉽게 떼낼 수 있는 물건을 종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횟집의 수족관이죠. 횟집의 수족관. 얘네들은 뭐라고요? 종물이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판례가 첫 번째 있는 게 뭐야? 광이죠, 광. 예, 낡은 가재도구 의 보관 장소로 이용되는 방, 연탄 창고, 공동 변소, 이런 애들을 한마디로 우리 뭐라고 불러요? 광. 보통 광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유소의 주유기 주. 그 다음에 유리 저장 탱크는 부합물이라고 해놨죠. 네, 그 다음에 백화점 지하의 전화교환 설비 100.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신축한 수족관 수. 광, 주, 백, 수. 아시겠죠? 여기 뭐 하면서 옛날에 저 그랬어요. 누군가 저한테, 아니 이게 지금 횟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입지가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입지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쓸 건지 생각해라.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물 종물 중에서 판례로 볼 게 앞에서 다 봤으니까 판례로 볼 거는 4번, 5번, 4번, 6번, 7번 정도인데 이건 다음 과정에 볼게요. 설명은 지금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3회 주물 종물 문제 말고 다음에 나오는 게 원물과 과실이죠. 예, 원물과 과실. 자, 주물 종물도 둘 다 독립된 물건이지만 원물과 과실도 둘 다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는 거야. 우리 지금 물건 보고 있죠? 물건? 그래요. 원물도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하고 과실도 부동산, 동산 다 가능한 거야. 둘 다 물건인데 어떤 걸 원물이라고 하고 어떤 걸 과실이라고 하냐면 어떤 물건에서부터 발생돼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물건이야.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하고 원물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 중에서 물건을 과실이라고 한다고. 둘 다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물,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경제적 이익물을 과실이다. 이익을 만들어내는 원래 물건을 원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과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인데 항상 이 법정이라고 하는 건 법률 규정으로 정했다 그 얘기거든요. 법정과실인데 이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전에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그럼 그거는 천연과실이었는데 이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며. 이건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지금은 걱정이 안 되죠. 앞으로 3년 동안 한참 써야 되겠네. 3년 후에 뭐라고 쓰죠? 이런 거 어떻게 정리할 건지 참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새끼를 낳대. 소가 새끼를 낳대요. 뭐라고 불러요? 송아지. 예, 천연과실이죠. 송아지. 개가 새끼를 낳았다. 강아지. 그죠?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 새끼 돼지라고 하지. 그죠? 예. 닭이 새끼를 낳았다. 닭이 무슨 새끼를 낳아? 알을 낳지. 이런 것들이 다 천연과실인 거야. 아시겠죠? 예. 새가 새끼를 낳았다. 뭐라 그래요? 새가 새끼를 낳았다. 갑자기 떠올랐어. 금난새. 금방난새. 그죠? 자, 법정과실은요. 법률 규정으로 과실이라고 해놓은 거야. 그래서 법정과실인 거야. 법률 규정으로. 그럼 법률 규정으로 과실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정해있냐면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 원물의 사용대가로 받는 원물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이라고 법률 규정으로 정해준 거야. 원물의 무슨 대가? 사용대가. 다시 한번 원물의 뭐요?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원물의 사용대가로 받는 법정과실의 대표주자가 매월 받는 차임이야. 차임.
월 차임.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틀리는 건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누구냐, 법정과실의 수취권자가 누구냐, 천연과실이 어떤 게 있느냐, 법정과실이 어떤 게 있느냐, 이거에서 여러분이 틀리는 게 법정과실의 종류를 골라라. 여기서 주로 많이 틀려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건 둘 다 반드시 뭐여야 된다? 물건이어야 된다. 둘 다 완전히 독립된 물건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물건이 아니면 무조건 법정과실 아닙니다. 자,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 닭이 알을 낳았다. 이거 다 천연과실 아닙니까? 그럼 천연과실은 누가 갖느냐?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예요.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원물로부터 분리될 당시에 수취할 권리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람. 아시겠죠? 그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겠죠? 만약에 사용수익권자, 용익권자가 있어서 용익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그럼 용익권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임차인이. 선의의 점유자가 있다? 그럼 선의의 점유자가 이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법정과실은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법정과실 아까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차임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예를 들면요. 갑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 을에게 양도가 된 거야. 여기는 A라고 하는 사람이 매월 100만 원씩의 차임을 주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법정과실이죠. 그런데 이게 소유권이 6월 16일 날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고. 근데 이 100만 원은 매월 30일 날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럼 저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사람, 받는 사람은 을 아니겠어요? 을? 30일 날 받을 테니까. 하지만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해야 되니까 갑에게 50만 원 주고 지는 50만 원만 가져야 되겠죠? 예, 이런 거야. 이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이 틀리는 건 법정과실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게 여러분한테는 중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물건의 사용대가로 차임이 나온다. 법정과실이죠. 돈을 빌려줬더니 매월 이자가 나온다. 법정과실인 거야. 그렇죠? 자, 이행기가 지나서 지연이자가 나온다. 법정과실 아니에요. 이거는 손해배상인 거예요. 지연이자 이거는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인 거고. 자, 우리가 노무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았다. 법정과실이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사람이지 물건이 아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 책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 저작권료가 들어온다. 저작권료 그건 법정과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저작권은 뭐예요? 권리잖아. 권리. 물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었더니 주식 배당금이 나온다. 법정과실입니까? 아닙니까? 주식도 지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분권. 권리죠. 권리. 주권. 주주의 권리. 그래서 이것도 과실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는 건 원물이냐 법정과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서 틀리지 이 나머지 가지고는 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은 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물건이에요.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은 법정과실입니다. 둘 다 물건이어야 됩니다.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할 권리자에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죠.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자, 여기서 의의에 좀 줄 수 게 있어요. 여기는요. 의의에 두 번째 줄에 민법상 원물 과실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보이시죠? 둘 다 물건이어야 되고 따라서 권리에 대한 과실 그래서 거기 줄칩니다. 주식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등 임금 이런 것들은 뭐 노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건 매매대금 이런 것들은 과실이 아니다죠. 매매대금은 뭐예요? 매매대금은 거래대금인가요? 거래대금 이거는 아시겠죠? 원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이건 거래대금이죠. 계약으로 생긴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천연과실이에요.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산출되는 산출물이고 천연과실은요. 세 번째 줄 그냥 알면 나머지 설명 다 알아요. 의의에 열매, 우유, 가축의 새끼, 양모 이런 거 있죠. 누가 양모가 또 뭐냐고 하는데 양털 그죠? 이런 거. 천연과실의 귀속 입법주의 보시지 말고 천연과실의 취득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천연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 수취할 권리자. 그래서 자, 기억에 소유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1번
소유자. 근데 사용수익권자가 있으면 소유자가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줄 맨 뒤에 보면 사용수익권자가 있을 때 사용수익권자 2번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점유자,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 3번 동그라미 쳐요. 취득권이 있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니은에 구체적으로 선의의 점유자는 우리가 3번이라고 했죠? 3번이라고 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 사용차주, 임차인, 얘네들은 전부 다 용의권자 2번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용의권자. 양도담보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소유자 아닙니까? 얘네들이 소유자인 거예요. 얘네들이 취득권자가 있는 자들이고요. 취득권이 없는 자는 중요한 거 두 개만 체크하고 갈게요. 취득권이 없는 자. 잔금 지급 전에 매수인 있죠? 여기다 동그라미 X 해놓을게요. 동그라미 X. 두 번째 줄에 양도담보권자 있잖아요. 그것도 동그라미 X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야? 임의 규정이다. 자, 그럼 양도담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게 이제 양도담보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인데, 목적물은 양도담보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저당권 등기부에다가 저당권을 등기해놨지, 소유자가 계속해서 채무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도담보도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돼지를 키우는 돼지 농장이 주인이에요. 근데 돼지 1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좀 빌려 쓰고 싶은 거야. 그럼 돼지 동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거 동산 아니라며 또 동물은. 앞으로 어떡하지? 걱정이네, 3년 후가. 그렇죠? 근데 이제 돼지를 담보로 지금 맡기고 싶어요. 그럼 원래 동산을 담보로 할 때는 시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전당포에 갖다 줘야 되죠, 채권자에게. 갖다 주고 물건 맡겨놓고 그분에게 점유하게 하고 돈을 빌려 쓰고 변제하기로 한 날 돈하고 이자 갖다 주고 물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질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담보는요,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그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양도담보하면 시계를 여러분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11월 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11월 1일 날 내가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이 물건의 소유권이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동산은 이렇게 담보할 수 있어요. 근데 돼지는 어떻게 할까? 돼지를 담보하는데 돼지는 질권도 설정 못하죠. 목적물 인도 안 하면 질권 설정 못하는 거야. 그럼 가장 좋은 게 양도담보죠. 양도담보 어떻게 하는 거죠? 돼지를 채권자에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돈을 얻어 씁니다. 그리고 변제하기로 한 날 돈 가져가고 돼지 찾아오면 되죠. 예? 근데 채권자에게 돼지 우리가 있어 없어? 돈 많은 사람이 왜 돼지 키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 먹지. 돼지 우리 없어요. 그럼 돼지 우리 없어서 너한테 담보 못 줘, 돈 못 빌려줘. 그럼 돈 필요한 이 양도업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편법으로 담보권 설정하는 거야. 가갖고 돼지 5마리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내가 키워, 계속해서. 언제까지? 돈 변제하기로 한 날까지. 근데 내가 돈을 변제하기로 한 날, 돈을 변제 못해서 담보는 제공한 거예요, 이거. 돈을 변제 못하면 돼지 5마리의 소유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키우긴 누가 키우고 있어요? 제가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럼 채권자는 돼지 5마리를 저기 다른 양도업자한테 가서 신의영인의 집에 있는 돼지 5마리 가져가라. 그래서 만약에 뭐 몇 킬로 이상 되는 거 5마리를 하기로 했다. 그럼 거기는 양도업자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돼지 5마리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양도담보인 거야. 그 양도담보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목적물은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채무자가 계속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로부터 새끼가 태어났다. 그럼 새끼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가 아니라 양도담보 설정자가. 설정자 누구라 그랬어요? 소유자. 아, 이걸 못 쓰게 해갖고 안 써서 참. 설정자는 무조건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시겠습니까? 특히 양도담보 같은 경우 소유자가 목적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연과실의 취득권이 없는 자, 바로 밑에 보면 양도담보권자 있죠. 양도담보권자는 채권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변제기가 되면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만 가지고 있는 거지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과실수취권인데 돼지로 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돈사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누구에게 있다? 양도담보 설정자. 얘가 누군데 점유하고 있는지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법정과실이에요.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를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보이십니까? 찾으셨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줄 맨 뒤에 차임 줄치고 지료 줄치고 이자 사용료 소장료 줄쳐놓고 그 옆에 천연과실 보이시죠? 지연이자? 지연이자 동그라미 X.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도 그거 다 줄쳐놓으셔야 됩니다. 원물 과실 모두 물건이어야 된다. 노동의 대가 과실 아니죠? 권리 사용의 대가도 과실 아닙니다. 주식 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그 다음에 국립공원의 입장료 있죠. 이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천연과실이 아닙니다. 법정과실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정과실의 귀속은 누구에게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권리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죠. 근데 이것도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이고 사용이익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용이익도 과실하고 똑같이 취급해 버립니다. 자, 여기서 A가 임차인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물건을 6월 16일자로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럼 6월 30일 날 나오는 이 월 차임은 을이 수취했지만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A가 아니라 갑이 6월 16일 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해줬어요. 하지만 지가 계속 점유하고 있다가 6월 30일 날 얘한테 넘겨줬다고. 그럼 임차가 안 됐으니까 과실은 없이 다만 갑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용이익이 생겼죠. 6월 16일부터는 을 물건인데 갑이 사용하면서 사용이익이 생겼잖아요. 이것도 과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게 월차임 100만 원짜리다 그럼 50만 원짜리 얘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아시겠죠? 그럼 사용이익도 뭐하고 똑같이 취급하자? 과실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사용이익 양쪽 가로 3번에 사용이익 그 굵은 것이 줄치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그 실질이 과실과 다르지 않으므로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 그거 보이시죠? 됐습니까? 예, 됐고요. 나머지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의 과실 수치 요거는 우리 1월 달에 물건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유치권자도 돈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권자가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데 한겨울에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한 사람이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잔고만 놨다는 거야. 그럼 주택의 보일러 같은 거 다 터지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생기죠. 그 이익이 과실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실은 당연히 그러면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원래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주고 다시 뺐느니 아예 변제에 충당해버리는 거예요. 사용이익 50만 원이 생겼다. 내가 받을 돈은 200만 원이다. 그럼 50만 원 변제 충당하면 이제 채권 얼마밖에 안 남아. 150만 원만 남는 거죠. 이런 식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있다. 아시겠죠? 괜히 설명했나 봐. 맨날 줄치고 그래. 다음 달에 줄쳐드린다니까. 지금 얘기한 것도 소화 못하면서 줄쳐준 것만이라도 소화 좀 잘하세요. 미리 지금 저것이 왜 넘어가지? 그런 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야. 대략 설명을. 아시겠죠? 예. 자, 저당권자는 목적물 압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저당권에서 다 배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쭉 넘어가니까 OX 문제 나오네. 그죠? OX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이제 권리의 변동이죠. 권리의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